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연휴 6일째 되는 날이죠. 내일 모레 글피까지 쭉 이어서 쉬시는 분들은 연휴 6일째이지만 연휴의 3분의 2가 지났지만 아직도 3분의 1의 추가적인 휴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그 여유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내일 잠깐 출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또 출근하는 것이 좀 귀찮거나 좀 긴 휴식 후에 그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근하려고 하면요. 이런 부담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하루만 출근하고 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 또 연휴가 너무 길어 가지고요. 저처럼 오히려 컨디션이 악화가 되고 컨디션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이 아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휴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거의 좀 활동을 못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은 정말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6일이 지났고요. 어쨌거나 내일 이제 오랜만에 한국이 계장일로 따지면 월화수목 4일 동안 이제 휴장 이후에 이제 하루 내일 잠깐 또 장이 열리게 되는데 증시가 열리게 되는데 제가 월요일 날이었나요? 화요일 날이었나요? 중간에 한번 증시 점검 방송을 해드리면서 이 연휴 기간 중에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실적 발표들이 있다. 이게 뭐 두 가지가 우리가 휴장 중에 진행되는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는 체크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체크 중에 좀 중요한 이슈나 중요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께 다시 짠 하고 나타나서 중간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으면은 금요일 날 장이 열린 후에 인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난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요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입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이 메타는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실적을 보인 것 같고요. 테슬라는 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조금 불안정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S는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전망치가 기대감을 주지 못하는 수준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애플 그리고 이제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등이 이제 뭐 오늘 밤 되겠죠? 실적들을 발표하는 대기 모드 상태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M7의 실적들은 크게 서프라이즈 할 일도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어떤 쇼크를 주는 수준도 아니었다. 그냥 뭐 현상 유지 정도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FMC가 12월 초에 있고 그리고 1월 달에는 1월 말에 있기 때문에 뭐 12월, 1월 한 달 사이인 것 같지만 사실 기간상으로는 한 두 달 정도 되는 거고요. 한 두 달 정도 기간 사이에 금리 인하를 잠시 쉬고 이제 금리 동결을 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트럼프 관세발 물가 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연준 파월 의장의 스탠스이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작심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 이런 데서 파월에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속도감 있게 하라라고 촉구를 한 바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월이 트럼프의 주장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어떤 소신적인 어떤 경제 정책, 연준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은 좀 독립성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의 그런 스탠스를 유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비판을 했고 또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정책, 미국 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금리 인하가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좋아지게 할 수 있다. 난 정책적으로 그렇게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까지도 표명하는 어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예요.
그 연준은 연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그게 좀 대립 구도라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대립 구도 속에서도 어떤 그 작용 반작용 효과에 의해서 오히려 그 경제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항상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그 좋은 작용과 부작용 이런 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모든 효과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모든 효과가 다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그 관리를 하고 잘 이용을 하고 또 증시에서 그런 관점들 그런 기준들을 잘 그 종목 선정이라든지 종목 평가에 잘 그 반영을 한다라면은 그 어느 정도 그 우리는 잘 대응할 수 있는 특히 미국 주식에는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 얘기는 지금 뭐 금리라든지 트럼프의 그 정책하고 좀 그 대립하는 것이 어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다. 물론 이제 어제 잠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리가 동결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그 하락세로 빠져들게 된다. 이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그 M7 종목들의 그 실적 발표 그리고 이 금리 동결 이슈 이런 거보다 미국 증시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짠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딥시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딥시크. 딥시크는요, 사실 중국의 AI 회사 이름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딥이라는 말이 AI하고 관련된 말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단어가 됐죠. 원래 딥은 뭐 딥 러브 하면은 깊은 사랑, 딥시 하면 깊은 바다 이런 뜻 깊은의 의미였는데 이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딥이 AI의 필수 용어가 돼 버렸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뉴로라는 거는 뉴런 아시죠? 뉴런 우리 그 신경의 단위를 뉴런이라고 하는데 그 이 감각이라든지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그 뉴런에서 온 말인 뉴로를 써서 딥 뉴로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AI의 모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AI 그 컴퓨팅이 그 사람의 뇌라든지 사람의 신경, 사람의 뉴런 이런 것처럼 체계화를 갖추어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한다라면은 그 사람의 뇌처럼 사고할 수 있는 그 AI 그 아티피셜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제 그런 개념이 딥 뉴로 네트워크라는 기술에서부터 태동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구체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 생성형 AI의 그 모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딥러닝이라는 말 많이 사용했죠. 딥러닝 그 이제 학습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을 딥러닝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그 딥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이 됐는데 이제 그런 그 개념의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AI 기업 중에 딥시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좋은 AI를 이제 상용화가 되도록 그 세상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게 이제 오픈 AI의 그 챗 GPT보다도 가격도 좋고 성능도 나쁘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생성형 AI 오픈 AI 발해서 엔비디아까지 이어지는 최근에 그 AI 생태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 AI 생태계를 그 주도한 기업들이 어쨌거나 미국의 나스닥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딥시크의 부상이 이런 그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미국 AI 또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그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감이 그 반영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 증시를 잠깐 잊고 지내셨겠지만 며칠 전에 엔비디아가 하루에 무려 17%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한 2, 3일 전에요.
엔비디아가 17%, 18% 가까이 폭락을 했었었고 그 다음 날 한 그거의 반절인 한 8%, 9%가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또 엔비디아가 또 한 5% 정도 또 다시 그 8%, 9% 반등한 데서 다시 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중국발 딥시크 충격에서 미국 증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증시는 그 기간 중에 휴장이었잖아요. 만약에 열렸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어떻게 됐을까? 그 SK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한번 굉장히 요동이 쳤을 가능성이 높죠. 한국 증시도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 증시가 계속 불운한 것 같기만 하더라도 이번엔 또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그런 그 변동성을 조금은 피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 중국 등 그 이제 우리 설날 음력 설날이라고 하죠. 그 설날을 쉬는 그런 국가들, 휴장한 국가들은 그 이제 미국발 그 엔비디아발 그 변동성을 피해 갔지만 그 계속 시장이 열렸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17% 폭락한 것처럼 그 미국 일본 증시가 17% 폭락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국이 많이 하락한 날은 일본 증시도 하락을 하고 또 미국이 반등한 날은 엔비디아가 반등한 날은 일본 증시도 상승을 하고 또 어제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그 엔비디아가 다시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지금 장중에 일본이 또 그걸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그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하루에 17%뭐 이렇게 폭락하고 이거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죠. 충격적인 모습인데, 근데 그것을 단순히 그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물론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모든 언론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월 달부터 주가가 미리 많이 빠졌던, 12월 달부터 주가가 미리 많이 빠졌던 그 MS 있죠. MS는 지금 MS 시가총액 2위예요. 2위. MS는 지금 여기서부터 빠졌다고 했을 때 거의 가까이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 초에서부터 많이 빠졌던 그 MS는 거의 많이 회복을 했다. 자, 이게 시가총액 2위인 그 MS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루에 17% 빠지고 이러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2위한테 뺏긴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1위 자리도 2위 자리까지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폭락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에서 3위로 떨어졌어요. 1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가 3위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하루에 바로 3위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1위가 이제 애플이 1위가 됐겠죠? 그럼 애플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아까 MS는 12월부터 얘기했지만 애플은 사실 그 한 달 정도 MS보다는 한 달 정도 뒤인 1월 달부터 좀 조정이 있었어요. 1월 달부터 조정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폭락하는 사이에 오히려 주가가 2, 3일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초부터 급락했던 거에 상당 부분을 만회하는 정도까지 수준을 그 회복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만큼 회복한 그런 위치에 그 애플이 지금 도달하면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고요. 자, 반면에 이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냐면은요. 아까 MS는 12월 달부터 빠졌다고 했고 그 애플은 1월 달부터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12월 달이나 1월 달 대비로 해서 엔비디아는 오히려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그 트럼프의 그 이제 취임과 그 데이터 센터 막 이런 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가가 다 회복을 했었잖아요. 그 140달러 때 그게 했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어 그 어떻게 됐었었죠? 엔비디아는 오히려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였어요. 여기가 1월 달이었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며칠 사이에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고 했다면 지금 며칠 사이에 이렇게 폭락을 한 상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시가총액 1위인 애플, 그다음에 2위인 MS, 이제 3위로 전락해버린 엔비디아의 주가의 패턴이 세 개가 다 다르죠? 세 개가 다 다르잖아요. 조정받기 시작한 지점도 12월, 1월, 지금 1월 말 이렇게 지점이 다 다르고 그 반등 MS는 거의 뭐 12월 초 수준까지 회복. 그다음에 그 애플은 1월 달에 많이 빠졌다가 상당
회복. 그리고 엔비디아는 12월, 1월에 오히려 상승했다가 한 번에 폭락.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딥시크도 문제였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그 MS 종목들 중에 특히 시가총액 1, 2, 3위가 그 연동이 되지 않고 시장 장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지 않고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항상 강조드렸었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시장이 확장이 돼 있는 그 주식 옵션이 너무 시장이 확장이 돼 있고 그 시장을 그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그 전 세계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엔비디아 그다음에 MS, 애플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 시장에 따라서 그런 변동성이 간헐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변동성을 통해서 큰 수익을 추구하지만 큰 폭락을 큰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그동안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 파생 시장까지 그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간헐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잘 보지 못했던 하루에 엔비디아가 17%씩 빠지는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시장의 구조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 시장의 구조가 돼 있다라는 것을 그런 그 주식 옵션이라든지 그 파생 시장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일단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지켜보시기도 하고 대응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무모한 대응 같은 거는 하지 않을 거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한 120달러, 122달러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수준. 그런 엔비디아가 120달러까지가 지금 돼 있는 수준에서 엔비디아를 매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그 고민이 되는 분들께 잠깐 참고를 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지난 8월 달 그때 그 글로벌 그 엔캐리드 어쩌고 저쩌고 금리나 지연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폭락했을 때 그 엔비디아 116달러 수준에서는 그때 그 엔비디아가 100달러도 잠깐 무너졌었어요. 근데 그때 정상적인 그 AI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측면 그런 기본적인 그런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AI 생태계가 유지가 될 거다. 당분간 이 시대가 계속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를 믿는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116달러, 115달러, 118달러 이 수준은 매수를 해도 되는 가격이 될 거다라고 저는 얘기한 바가 있고요.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며칠 사이에 그 폭락 사태에서 되돌아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 이 딥시크 중국의 AI 회사인 딥시크가 기존의 엔비디아 중심의 생태계를 망가뜨릴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면은 엔비디아 매수하셔도 되고 망가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면은 지금이라도 엔비디아를 매도를 해야 되겠죠. 제 생각은요.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챗 GPT 이번에 저한테 카톡으로 뭐 새해 인사 뭐 인사하신 분들 보니까 하물며 인사를 그챗 GPT 같은 그 AI한테 인사하는 그 방법을 물어봐가지고 그 글을 따다가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거 보면은요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하고 별로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챗 GPT 같은 AI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작업 같은 거 할 때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빨리 검색 같은 거 해가지고 잘 모르는 개념 같은 거 갖다가 파악하기 이런 거 정도 수준에서는 너무 활용도가 크죠.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좀 전에 그 중국의 AI인 딥시크 걸 써보니까 챗 GPT만큼 잘 되더라. 그리고 가격도 싸니까 오히려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AI 이거 챗 GPT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챗 GPT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GPU를 사용하는
그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뭐 AI, 그 컴퓨팅 이런 것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로 부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지만요. 그 어떤 기업 단위 그리고 전문가 단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활용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통역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번역 같은 거 이런 거는 온 디바이스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전 세계가 그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건립을 하고 있고 어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그 AI를 입히는 그런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 개인 단위의 그런 작업 수준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주를 탐사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컴퓨팅, 그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을 개인들이 제가 아직까지 감기가 덜 떨어져 가지고요. 그 그런 그 데이터 센터 그 클라우드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이 AI 이런 것들이 그런 범용보다는 그 기준을 범용만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시대가 열리지도 않았죠. 그 고난이도 고도의 그 AI 영역 그리고 고도의 우리 그 인간의 그 뇌 상상력으로는 도달하지 못할 만큼의 연산 수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그 생태계가 구축이 된 거고 그런 그 AI 그 엔비디아의 그 GPU 그다음에 그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의 HBM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 센터가 그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생태는 그 딥시크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범용 수준, 개인 수준의 그 AI 때문에 그런 생태계가 열린 것은 아니다. 자, 그거는 그거고, 그 전문적이고, 더 고난이도고, 더 고도화되는 AI 영역은 우리가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쓰는 그 AI 영역이 다르고 중학생, 고등학생 쓰는 거, 대학생들 쓰는 수준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그 대학 수준의 그 AI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많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를 베이스로 하는 그 AI 시대, AI 생태계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 중국의 그 범용 또는 개인 용도의 그 AI 영역에서 가성비가 좋아서 기존의 그 AI 생태계의 어떤 도전이라든지 어떤 그 위협을 하는 존재로 부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오히려 너무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노이즈다 이런 노이즈가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엔비디아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 목도해 왔던 그런 AI 생태계는 지속될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시장을 내일 열리는 시장을 맞이해 보시고요. 또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일 또 오랜만에 열리는 한국 증시가 또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의연하게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그 3분의 2 지점에서 오늘 인사를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쉬시는 분들 계속해서 잘 쉬시도록 하시고 내일 증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일 또 시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